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요약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약해놓은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 부분만 싹싹 눈에 볼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 안의 내용은 그냥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는 그런 그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나오게 될지를 미리 한번 보시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에 이제 지중 성전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설로의 개요. 항상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좀 자세히 읽어 주셔야 되는 게 그 안에 그 장에 대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중선로는 지하에 전력 케이블을 매설해서 송배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송전이기 때문에 송전선로로서 지중전선로가 채용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유가 나왔었죠. 뭐라고요? 미밀신보. 그 미밀신보를 딱 보시면 되죠. 미밀신보. 요건 읽어보시면 되니까 다 설명이 됐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지중 케이블이 되게 되면은 가공성 건설상의 보상 문제, 유도장애 등의 문제 때문에 지중 전선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유도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중 전선로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공 전선로를 보상하는 데 문제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도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중선로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는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건설비가 훨씬 비싸고 사고가 났을 경우 고장 발생 지점의 발견이나 복구가 까다롭다는 이유가 있다.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지중선의 가공선에 대한 비교 부분에 나오겠죠, 내용이. 나머지는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180kV, 101kV 2회선, 150MW 2회선의 직류 해저 케이블. 이게 바로 앞에서 배우셨던 HVDC 쪽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우리나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케이블 제작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지중 송전의 대용량화, 고전압화에 대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송전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 대부분 지중선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 방식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배전선로 쪽에 가서 보시면 이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중선의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 비교해보면 되겠지만 지중전선로는 가공선로에 비해 같은 굵기의 돌체로는 송전 용량이 작다. 건설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선에 비해서는 송전 용량이 작다라는 게 얘는 절연 외피가 있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던 환망의 수연에 나왔죠. 그 키워드들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죠. 개통구성. 환상 방식이다. 망상 방식이다. 뒤에 이제 또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지상, 연계 방식이다. 예비선 절체 방식이다. 이렇게 나올 거. 루프라고 돼 있죠. 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차원으로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망은 이렇게 망처럼 돼 있습니다. 고기망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2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3차원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투망을 딱 던지더라도 이렇게 끝에서 잡아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어떤 부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동그라미, 예? 갈고리처럼 된 동그라미 던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공급 능력은 동일 루트의 다회선이 가능하다. 예, 도심 지역에 적합하다. 근데 가공 같은 경우는 4회선 이상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철탑이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회선도 있습니다. 6회선 같은 거 저기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6회선들 많이 보이고요. 다른 데도 가면 6회선이 있긴 한데, 저 안산 쪽 지나가다도 보면 6회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4회선 이상은 잘 사용하지는 않죠. 건설 비용이 고가다. 토목, 건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죠. 건설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거고요. 항상 쌍배로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변압기를 보게 되면 발전기, 발전기를 보게 되면 또 전동기, 이런 식으로. 자계를 보게 되면 전기, 이런 식으로. 지중전선로, 가공선전선로, 이렇게. 자, 외부 영향을 안 받죠. 받죠. 고장 형태. 이건 영구사고가 발생하면 영구사고죠.
얘는 순간 사고가 많이 나고 연구 사고도 나는 거죠. 거의 외상에 의한 사고다 이거죠. 포크레인이 찍어서. 고장점 발견이 어렵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른다는 얘기. 찍어놓고 덮어놓고 가버립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건, 가공선 같은 건 지나가죠. 그 자리에서 지락이 나보니까 불이 나버리죠, 그냥. 저번에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지 생각이 안 나는데. 불나는 동영상 보여드렸었나요? 지중 케이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뭐, 코로나 방전하고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차로 하고, 다른 것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차 나오는 거 보여드렸으면. 유지보수, 뭐,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왜? 차폐 케이블. 거기 바깥에 시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장애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은 차폐선에 대한 역할이 나오죠. 그 뭐냐. 한 선이 있고요. 그 밑에 차폐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전력선과. 그러면 전력선의 그 힘이 이 차폐선에 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또. 여기로도 힘을 쏘고, 이쪽으로도 힘을 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좀 약하겠죠. 근데 얘가 거꾸로 이쪽으로 또 힘을 쏘면서 이쪽에 들어오는 힘에 대한 것들은 반대로 또 해준다는 얘기죠.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 힘이 가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 힘이 갔는데, 반대로 간 힘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제 도체의 전류가는 아까 역기전력을 생각하시면 된다. 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 냉각이 수월하다 이거죠. 근데 얘도 보면은 송전 용량도 냉각을 그래서 시켜주는 게 바로 아까 케이블에 대한 온도에 대한 관로 기준 케이블이라든가 극종 케이블이라든가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온도 조건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송전 용량을 증대를 시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죠. 충전부가 절연히 안정성 확보됐다. 이거는 도체가 다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충전부가 다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탑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고자 AIS를 안 쓰고 GIS를 쓰는 거죠. GIS를 쓰면은 면적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지하시설, 지상노출, 쾌적한 도시환경, 도시환경 저유행, 철탑 같은 거 보기도 안 좋죠. 신기수용, 탄력성이 좀 결여가 돼 있다. 왜냐면 땅 속에 파묻어져 있으니까 다시 또 케이블을 깔아야 되니까. 신기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이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중선로의 전기 방식, 개통 구성. 자, 보시면은, 지중선은 특수한 지역에서만 가공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대도시에선 지중선만으로 개통 구성이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분당 같은 데도 이제 철탑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대치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그 민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화 사업 때문에 이제, 저기 가공 같은 게 이제 배전선로 쪽도 저기 그 카페 골목으로 유명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거기? 어디죠? 방배동. 그 카페 골목도 가면 옛날에는 다 지중 케이블이 거기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전봇대가 없습니다. 다 땅속으로 파묻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다. 지중성전 개통의 구성 방법으로는 유르 방수가 있다. 그럼 유르 방수가 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유닛 방식.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뒤에 보시면 되는데 변압기 고압 측의 차단기 및 모선을 생략하여 요게 이제 나중에 12장 쪽에 가서 보시면은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는데요. 스폰 네트워크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변압기 1차에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개폐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스위치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을 때만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단점이 뭐냐면 차단기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싸죠. 싼데 자기 혼자서 부하를 개폐를 못합니다. 한전이 떨어져 줘야지만 자기가 개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다. 변압기를 직접 개폐기를 통하여 접속하는 방식. 변전소의 소요 면적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차단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려면 판넬들이 늘어나고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개폐기가 들어가면은 변압기 단자 윗부분에도 이렇게 개폐기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죠. 송전선 쪽 부하 측 변압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원 측과 변압기 2차 측 차단기가 동작해서 사고 부분을 분리하게 돼 있다.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1차 측에 이게 없죠? 없는데 왜냐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다 분리를 하라는 건 여기가 분리가 안 돼, 이쪽도 분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쪽을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 운전율은 변압기 한 대가 정지되어도 부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둬야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30% 가부하에 8시간 운전이 가능하게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 해가지고 스폰 네트워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 네트워크라는 뭐냐? 2개의 변전소, 원칙적은 2개의 변전소입니다. 근데 여기 1개의 변전소 안에 보시면, 보통 변전소가 어떻게 되면 154에 22,900짜리 TR이 45에 60MB짜리 TR이 4개 뱅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4개 뱅크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DL입니다. 그 DL을 이쪽 DL에서 하나, 이쪽 DL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변압기가 터지더라도 이 옆에 변압기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폰 네트워크라는 한 개 변전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그러면 그 변전소 자체가 정전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변전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전철도 똑같습니다. 전철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철은 이제 부하들이 1호기, 2호기, 3호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호기, 2호기는 동력용 쪽이고 3호기가 그 안에 이제 공조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전소 안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1호기, 2호기는 신호, 조명, 동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호기는 구내, 환기, 냉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쪽도 제가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1호기, 2호기의 부하 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부하 용량들을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 2호선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은 2호선은 여기 계속 있죠. 그러면 한 개 변전소가 양쪽 변전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쪽 변전소가 죽죠. 그럼 다른 쪽 변전소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심지 중요 변전소에서는 양측의 전원 변전소가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단자 유닛은 그 밑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식. 루프식은 뭐라고요? 그냥 루프니까 갈고리 하나 생각하시면 되죠. 올가미. 예? 근데 아까 제가 유르방, 방사상식 뭐 이런 부분들 망상식은 망이라고 그랬죠. 그것들은 이제 망이다 보니까 3차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루프 방식은 뭐냐? 선로를 루프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유닛 방식보다는 복잡하지만 송전선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구간 양측의 차단기가 동작해서 사고 장소를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뭐냐? 설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나중에 보시면 뭐 설비 합리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갑자기 그 HVDC나 팩치에서 보시면은 설비 합리화 그 공급 신뢰도 향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써주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많은 걸 쓰다 보면 제가 아까처럼 원인, 영향, 장점, 단점,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도 다른 걸 갖다가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막 끼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루프니까 이렇게 원처럼 루프처럼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통신도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신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만 하시지만 제가 이제 어제까지 했던 게 IC6185고 통신 때문에 어제 막 가서 MMS 나오면 구스란 통신들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드리고 중간에 사진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기본서만 아무리 보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실물을 보지 않는 이상 이해가 안 되니까. 실물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험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나중에 요거를 하고 나면은 좀 그 통신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지만 전기 하시는 분들 중에 통신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저도 이제 계속 통신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기는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전기가 지금 자동화가 되면서 오토메이션 되면서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일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스카다에서 PMS가 뭐고 이번에 IPCS 시험 나왔죠? 그 IPCS 시험 그 전에 할 때 제가 똑같은 용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영어니까 저거 안 되면 EMS를 갖다 쓰셔도 된다고. 대신 이게 뭔지를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드렸었고요. 뭐 SaaS나 뭐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나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 IPCS 인텔리전트 뭐 프로텍션 컨트롤 앤 시스템이나 뭐 EMCS, ECMS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모니터링 앤 컨트롤 시스템이나 다 판넬을 그러니까 변전소 자동화하기 위해서 판넬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다는 건 통신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한다는 건 통신으로 접점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을 보내서 그걸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와이어링으로 제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전화선 깔고 쓰던 시대는 지나갔다. 왜? 다 핸드폰을 쓰시니까. 핸드폰도 쓰시는데 핸드폰 쓰시면서도 어떻게 되죠? 위젯을 이용해가지고 영상통화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전력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오프라인으로. 이건 어차피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대 제가 어차피 수업할 때 그런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개념 정도만 알고 계셔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알면은 배불리 먹고 살겠죠. 하지만은, 몰라도 옆에 가서, 밥동량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기회가 되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사상은 여기 보시면은 각 변전소의 설비는 간단하게 되지만 지중선로의 경과지가 각각 별도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되는 건 1대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비싸게 되니까 운용과 유지 보수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 여러 가지가 다 1대1로 다 가니까. 하지만 고전압 지중송정 계통의 하나의 중요한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1대1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그때 송정 계통도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1대1로 다 가고 있죠. 이쪽 변전소 저쪽 변전소로. 뒤에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그림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설명이 나와질 텐데. 자, 수지상은 선로 및 개폐비 설비비가 적게 든다. 그런데 사고 시 정전 범위가 넓어진다. 이건 뭐냐면 수지상은 나무까지 사기입니다. 막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가 끊어지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보호 방식도 그에 따라 더욱더 복잡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이따가 답안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되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이 그런 키워드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기본서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뒤에 그림을 보시면 방사상식은 뭐라고요? 1대1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운영 유지하는 것들도 힘들다. 루프가 나가는 부분들이 다 면적이 다 틀려지니까. 수지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막 다 따가지고 갔다고요. 나뭇가지처럼. 이쪽에서 따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린다. 여기 죽으면 또 이쪽으로 연결되면 다 죽겠죠. 여기 차단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놓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T형, 파형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제 3-2번. 이번에도 이제 그 충전 용량에 대해서, 충전 전류 충전 용량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걸 또 뭐 응용을 해가지고 또 써주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값을 주어지고 구하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C는 뭐, I는 A분의 C 해가지고 이제 뭐 그 구하는 수식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요 다음에 이제 그 L과 C를 배우게 됩니다. 선로 정수가 뭐라고요? RLCG. 이제 4장을 딱 읽어보시면 4가지 정수가 필요하다. 그 4가지 정수 뭐냐? RLCG다. 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뭐죠? C죠. 정전 용량. 근데 C는 킬로미터마다 틀려집니다. 충전 용량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배터리로 생각하시면 되죠. 배터리가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뭔가 용량이 커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압은 66인데 전압이 66이라는 건 이거는 정격 전압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성간 전압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상전압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성간 전압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상전압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상전압으로 계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될 때가 있고 루트 3으로 곱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이게 60Hz가 있고 또 50Hz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60Hz니까 60Hz를 다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표피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보면은 이 주파수에 따라서 내용들이 또 틀려집니다. 표피 효과가. 길이 12km. 항상 이제 단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량은 0.04 마이크로페럿. 4km입니다. 킬로미터당 0.04니까 12km니까 0.04에다 12를 곱해서 전체적인 건 4.8 마이크로페럿이 나왔다는 얘기고, 무브와 충전 전류,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 충전 전류 IC는 오메가 C V입니다. 오메가 C V. 예? 오메가 C V다 보니까 오메가는 뭐냐? 2파이 F죠? 2파이 F다 보니까 2 곱하기 60페리지니까, 예? 2 곱하기 60 한다면 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파이 F입니다. 물론 여기에 50페리지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 텐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채점자가, 우리는 60페리지를 쓰지 50페리지를 안 쓰니까 50페리지를 쓸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 혹시라도 바꿔서 낸다 그러면, 유형의 문제는 있습니다. 50페리지로 나온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120파이는 W에서 나왔고, C는 뭐라고요? 4.8에서 나왔고, V는 66이니까, 그거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이건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얘는 킬로볼트인데 얘는 암페어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는 경우는 거의 단위입니다. 단위. 얘가 10의 6승이죠. 마이너스 6승이죠. 나중에 단위. 이제 C하고 L이 들어가다 보면 C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L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다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올 수도 있고 10의 3승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의 자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앞에 곱하기 10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68.9A가 충전 전류다. 근데 일반적으로 킬로미터당 충전 전류는요. 1A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압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접지 방식에 따라서 비접지죠. 그럼 지락시 전류가 안 흐르죠. 저항 접지죠. 지락시 때 그 저항만큼 전류가 흐르죠. 근데 문제는 다 충전 전류가 있습니다. 직접 접지. 접지가 있으니까 지락 전류가 크죠. 충전 전류 흐릅니다. 직접 접지에서는 워낙 큰 전류가 흐르니까 충전 전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 접지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값에 의해서 100A 정도의 지락 전류가 흐르니까 충전 전류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0.38A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충전 전류를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 같은 경우는 왜 검토를 안 해주냐? 케이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수영가 안에 케이블 길이 봤다가 5km, 10km 넘어가나요? 수암페어밖에 안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는데, 철도, 항만, 그 다음에 공항, 철도 같은 거 길이 몇 킬로 되죠? 몇십 킬로 되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비접지 방식이다 보니까. 한 가닥만 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닥이 갔기 때문에. 항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제가 그저께도 새벽 2시에 나왔는데, 2시에 나오면서 걸어 나온 데만 30분 걸린다. 야드에서 바깥에 정문까지. 차가 안 다니니까. 걸어가면서 이제 몇 킬로나 되는지 한번 세보기도 하고 심심하니까. 야드에 딱 가면은 어떻게 되면 중간에 10m마다 이렇게 페인트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보통 한 600에서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런 야드들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배 대놓고 이제 배를 건조를 하는 거죠. 저 배 얼마에 그랬더니 저거 한 6, 7천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저 배는 얼마에 그랬더니 1조가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비싼 겁니다. 비싼 걸 파니까 그만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인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충전 전류 계산하실 때도 이제 Y형이냐 델타형이냐 틀려지는 게 바로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 자, 충전 용량 Q는 이게 3상이니까 루트 3 VI가 되죠. I인데 I가 조금 전에 봤던 단상에 관련된 부분이 가져오니까 68.9가 되고 요만큼의 충전 용량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단상에 대한 충전 용량, 3상에 대한 충전 용량에 따라서 내용들은 틀려집니다. 전력 케이블의 종류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있었죠?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이제 전력 케이블의 종류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지저형 케이블, 고무 케이블, 새로운 케이블 요게 나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그 다음에 CV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채점자한테 내가 이만큼 더 알고 있다는 건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아까 문제가 있었죠. 발송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에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를 쓴다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세 가지가 나오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죠. 앞에 세 가지를 더 설명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단신 케이블, 이신 케이블, 삼신 케이블도 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전력 케이블에는 지저형 케이블하고 고무 플라스틱 케이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안에 보시면 솔리드 케이블과 압력형 케이블이 있는데 벨트지, H, SL, 뭐 저갑, OF, POF, 플랫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 여기 있는 CV 케이블하고 OF, POF 케이블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 표를 하나를 그려주시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여기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이 아님 해가지고 여기 해놨죠.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지저형 케이블, 벨트지 케이블은 뭐다? 나와 있습니다. 벨트지다 보니까 벨트로 절연이 된 겁니다, 그냥. 지니까 종입니다, 종이. 여긴 다 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체가 있고 심절연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뭘 개재물을 채워서 얘가 이제 뭉그러지지 않게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벨트 절연이라고 했죠. 이렇게 벨트지로 해가지고 절연을 이렇게 해주고, 바깥에 연피가 있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외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자, 도체 위에 절연지를 감고, 서로 꼬아서 빈 공간에 개재 절연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절연지를 감는다. 절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그 절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또 틀려져요. YA, EB, FHC, 온도죠. 그게 바로 절연물의 종류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이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일반 종이냐, 아니면 기름을 매긴 종이냐, 아니면 거기다 뭔가를 코팅한 종이냐, 뭐 절연물의 그 재질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온도들이 틀려집니다. 자, 도치의 절연물을 기계적인 화학적인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연피로 외장을 한다. 요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되고, 다신 벨트지로 이제 절연을 했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H 케이블, HG로 했다 이거죠, 또. 이제 H가 뭐냐, 이제 뭐, 보시면 또, 뭐, 동방사 테이프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예? HG가, 그냥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지, 그 H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절연에? YA, EB, FH에서 H급에 대한 절연 온도다. 그러면 이제 얘가 18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절연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급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층은 그 표면에 수직으로 가야 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절연력이 크지만 그 면에 대한 접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얘가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괜찮은데 옆에서 이렇게 밀면은 잘 깎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연의 열화를 같이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벨트 절연을 없애고, 앞에서 지금 벨트 절연을 없애고 각 도체를 심절연하는 그 옆에 금속 화성지나 동테이프로 감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절연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연지 있고, 지는 이제 도체 위에 다 종이로 감싼 겁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 발전기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케이블 지나가죠. 그 케이블 부분 다 감아져 있습니다, 종이로 다. 변압기도 다 그렇게 해서 감아져 있는 겁니다. 권선에 종이를 다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냐? 함침을 하는 거죠. 진공을 함침하거나 오일을 집어넣거나. 그게 이제 변압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종이로 한 번 더 감아주고 그 외부에 또 절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넣어준 거죠. 여기 내용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LG. 도체를 유친지로 절연한 다음에 연피를 하고 HG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기서 보니 연피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연피 부분이 열 용량이 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발산이 좋다는 얘기니까 아까처럼 냉각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전 용량이 증대되는 거죠.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허용 온도가 올라가니까 허용 전류가 커지는 겁니다. 얘는. 나머지들은 허용 전류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허용 전류가 더 커지는 거죠. 새로운 케이블들은 온도가 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고 얘는 온도가 허용 온도가 90도, 100도가 아니라 180도, 22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허용 전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 송전설에도 봤던 것도 뭐 100도, 150도, 210도 제가 그렇게 그냥 설명을 드렸던 거죠. OF 케이블.
OF 케이블은 기름이 들어간 거죠. 중간에 이제 PT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통로가 설치되어 케이블 축과 직각 방향에 기름이 출입해서 절연층 내에 유압이 항상 걸리게 돼 있다. 그 유압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그 PT 탱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컴프레셔가 또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아까 이런 그 OF 케이블 같은 그 컴프레셔가 이제 동작하는 부분들이 대기압으로도 동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POF 케이블 같은 건 대기압으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을 가해줘야 되다 보니까 거긴 큰 설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이 케이블의 특징은 절연에 충진하게 되면 공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유전체 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절연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수축을 기름탱크에서 흡수한다. 변압계 콘서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PT 탱크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다. 외계 침입이 방지된다. 뭐 들어올 수가 없겠죠. PT 탱크로 다 절연이 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변압기도 보시면 그 PT 탱크 콘서베이터 안에 공기막이 다 들어가 있고 공기막이 없이 땅바닥에 내려져 있는 콘서베이터 같은 질소가 봉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기가 못 들어가게끔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바로 실리카겔이 다 돼 있죠. 절연체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 왜? 안에 별도의 오일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 온도가 높아서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그래서 OF 케이블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도치가 있고 차폐증이 있으면 기름 통로가 이 옆에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일반적인 케이블이고 그 옆에 냉각하는 냉각 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매식, 관로식 할 때 옆에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으면 냉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설을 하다 보면은 공기로 냉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냉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통로들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파이프형 케이블. 가스를 충진한 파이프형 케이블도 있고 기름을 충진한 파이프형 기름 케이블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POF. 파이프인데 가스가 아닌 오일이 들어간 POF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를 보시면은 뒤에 또 그림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케이블이 갖는 장점은 중량이 가볍다. 제조 과정이 용이하다. 접속 방법이 용이하다. 기계적 강도가 강하다. 강간에 의한 차폐 효과로 통신선 유도장애 경감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화기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해하기 위해서 뭐 겉에다 이렇게 뭐 하나 붙이죠. 예?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쇳덩어리 하나 붙이면 거기서 이제 뭔가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폐입니다. 그래서 쉴드 케이블을 접지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가공지선에 접지하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저기 그 전파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은 중요합니다. 접지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접지 쪽도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지만 됩니다. 절연율을 대량으로 표하고 특수한 구비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점도 있다. 아까처럼 기름이 냉각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름이 자동적으로 수축하는 기름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냉각 효과가 줄어드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선로는 계속 늘어날 텐데. 예? 전류는 저희가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용가 우리가 꺼지지 않으면 그 수용가를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케이블 내에 채워진 절연율을 순환시킴으로써 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밀어내는 거죠. 아까는 대기압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래서 팬을 돌리게 되면 용량이 커지죠. 몇 프로 정도나 커지나요? 한 1.25배에서 1.3배 정도 커집니다. 한 30% 정도 용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5MV짜리는 한 30MV, 45MV짜리는 60MV. 45, 60이라는 건 OF, AF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강제 냉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45면은, 30%면은 15죠. 그러니까 15% 정도, 33%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60MV까지 증대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5배에서 1.3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 냉각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케이블은 여기도 이제 도체도 이제 복도체처럼 이렇게 또 분할을 또 해놨죠. 나름대로. 그리고 바깥에 여기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뭐 스키드 와이어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예?
형태만 이제 보시면 되니까. 새로운 전력 케이블.